안녕. 오늘 영상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공부 방법과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 생기부나 이런 그냥 고등학교 생활 관련한 모든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중1, 2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중3 때는 무조건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중3 때 성적을 잘 받거나 이렇게 시험을 잘 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중3 때 공부를 해봐야지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방법이 다른 거는 명제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해봐야지 고등학교 돼서 이 다른 공부법을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3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서 자신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학습 스타일이 잘 맞는지 그러니까 중3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실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1, 1학기 중간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중3 때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놔야지 그 실패에서 쉽게 바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3 때는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데 만약 지금이 중3을 넘어서 뭐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공부 틀의 꿀팁을 얘기해 주자면 일단은 저로 말하자면 저는 중1, 2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중3 때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해서 매 시험 중간 기말 볼 때마다 전 과목에서 3개를 틀렸어요. 근데 뭐 중학교 시험은 쉬우니까 열심히만 하면 이 정도 성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 시험이 쉬워서 잘 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냥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중학교 때랑 똑같이 공부를 했죠. 왜냐면 중학교 때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채점을 해봤는데 진짜 겁나 망했어요. 그래서 왜 망했지? 라는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고3까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첫 시험 때 진짜 빡세게 공부 많이 했거든요. 막 새벽 3, 4시에 자고 그리고 다음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 빡세게 하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졸리면 자고 근데 집중 잘 될 때는 무조건 빡 집중해서 시험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중학생 때는 문제 양치기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암기하고 문제 겁나 풀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첫 시험도 그렇게 했는데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험을 보고 딱 알았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나온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A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A라는 개념을 배울 때 쌤들은 B까지 생각하길 원하는데 난 딱 A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바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개념을 진짜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수업은 어떤 용도로 이거 너무 근데 너무 그건데 공교육을 너무 대입을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것처럼 발언이 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수업은 그냥 진짜 쌤들이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수업에서 시험에서 어떤 게 출제될 것 같은 느낌을 얻는 용으로 유용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그냥 진짜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는 데에 넘어서서 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봐야겠구나 이런 거를 얻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만약에 암기 과목이다 그러면 그냥 개념 다 외우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틀 다 외우고 근데 만약에 암기 과목 아니고 뭐 과학이나 뭐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이다 그럼 무조건 개념을 이해해요.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끝인데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문제 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점에서 점수가 갈리냐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100%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추천하냐면 학교에서 멘토멘티 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제 공부에 도움이 돼요. 저는 멘토멘티 활동을 특히 1학년 때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 저는 항상 신청을 했어요. 전 과목 다 신청해도 좋아요. 왜냐면 그때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다
그런 거리낌 없이 바로 답할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멘토멘티 활동에 열지 않을 수도 있고 멘토멘티 활동에서 애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계속 질문해요. 그러니까 뭐 A는 B다 라고 나오면 왜 A는 B인데? A는 B인 이유가 C 때문이야. A는 B인 이유가 왜 C 때문이 왜 발생하는 건데? 그건 D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다는 질문을 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진짜 A는 B다. 다른 애들은 뭐 30초만 보고 할 개념을 나는 5분 동안 막 이렇게 계속 끙끙 앓다 보니까 당연히 개념을 한 번 돌리고 나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도 훨씬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예요. 근데 이해는 그냥 단순히 A는 B다. 발생하는 거 이해됐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왜 A는 B인지 그리고 왜 A가 B가 되는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국어를 진짜 못해요. 제일 잘 봤을 때가 9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 2등급이 제일 잘 본 거고 그 이후로 계속 3등급 계속 3등급. 그래서 국어는 솔직히 저한테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국어를 너무 못해서 국어 학원에 다녔고 그리고 그냥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런 거 풀면서 했습니다.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저는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는 딱 한 번 빼고 항상 1등급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단어. 그리고 중요한 건 없어요. 영어는 진짜 딱 성실한 과목이에요. 그냥 범위도 다 정해져 있고 그냥 그것만 제대로 숙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꿀팁이 뭐가 있나? 일단은 문법을 잘 알아야 돼. 자주 출제되는 문법은 어떤 게 있냐면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솔직히 중학교 때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고등학교 돼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대시 정말 많이 나와. 두 번째 관계사들 많이 나와요. 관계사, 관계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 세 번째로 가정법도 많이 나오고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시제는 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나왔고 시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if, whether도 꽤나 나와요. 그리고 나도니 A, but are, be 이건 문법은 아닌데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고 도치도 많이 나오죠. 부정어구, 도치 이런 것들도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이긴 하죠. 중학교 때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스위치가 꽤나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문장이 엄청 길기 때문에. 아마 저번 3월 그 고3 모의고사에서도 그 스위치가 문법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엄청 주어랑 그런 걸 길게 해가지고 뭐가 주어인지 헷갈리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요 정도의 문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법에서 어려울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영어는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얘기한 거고 내가 만약에 1등급 고득점 완전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 말고도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시제 그리고 조동사 과거 완료 형태들 또 자주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 간접 의문문 이런 것들 요 정도 다 제대로 알고 있으면 상위 등급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법만 안다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단어도 진짜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단어는 꾸준히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그냥 뭐 저는 학원에서 준 그 단어 프린트를 외웠는데 단어는 그냥 아무거나 외워도 돼요. 워드마스터 뭐 이런 것들 그냥 아무거나 외우세요. 애들 워드마스터 수능 많이 외우니까 그냥 그걸로 외우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아무거나. 근데 그 단어 외울 때 이거 진짜 간과 이렇게 안 하는 학생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단어도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그거 진짜 다 알아야 돼. 왜냐면 만약에 한국어로 따지자면 배가 세 가지의 뜻이 있잖아요. 이 배랑 그 물에 떠다니는 배랑 또 뭐가 있지? 그 과일 배랑 근데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나는 배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나는 둥둥 떠다니는 배밖에 몰라. 그럼 나는 둥둥 떠다니는 배를 먹었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뜻은 영어에 나와 있는 단어 뜻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아까 말했던 문법 지식 알고 그리고 그 지문 분석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단어는 매일 꾸준히 막 워드마스터 그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외워져 있잖아요. 매일 데이 1, 데이 2 봐요.
진짜 시험 기간에만 그러지 말고, 시험 기간에 솔직히 단어 외울 시간도 없어. 오히려 시험 기간 아닐 때 단어를 외워야 돼. 시험 기간일 때는 막 지문에서 나오는 유의어, 반의어 이런 거 외우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단어를 외우세요. 문제집 이그젠포유를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그젠포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그젠포유 이렇게 정기권 있잖아요. 그런 거 사면 지문 분석본도 있고 문제도 정말 많이 있고 그래서 좋아요. 이그젠포유 사세요. 다 있어. 수능, 모의고사 이러면 영어 공부는 끝.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꿀팁이라는 게 솔직히 별로 없어. 저는 첫 시험에 수학을 진짜 못 봤어. 그러고 나서 막 엄청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처음에 제가 수학이 4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2등급, 1등급? 근데 그냥 2등급이긴 해. 높은 2등급이에요. 저 막 2등급에서 1등하고 뭐 2등급에서 뭐 이렇게 상위권, 그러니까 2등급 좀 초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적분은 좀 그렇지 않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냐. 왜냐면 저는 수학도 그냥 양치기만 했거든요. 중학교 때. 그 방법을 그대로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왜냐면 이 해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문제만 읽어도 어떻게 문제 풀이를 풀어야 할지 다 그냥 암기하듯이 달달달달 이렇게 말이 나왔어. 암기를 한 게 아닌데 그냥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수학은 암기하듯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그래. 근데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 모르겠다. 근데 저는 수학은 무조건 자기가 6등급 이하가 아닌 이상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레퍼토리가 비슷해.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냥 딱 봐도 보여.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표현들을 좀 색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문제 정도라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느는 것 같아요.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아예 넘어가거나 답지를 보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답지를 이렇게 제가 그래도 풀다가 어려웠던 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지를 저는 한 줄씩 봐요. 한 줄씩 보는데 아예 접근을 잘못했어. 그러면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풀고. 근데 만약에 풀다가 여기부터 잘못했어. 그러면 이거랑 여기부터 답지 보고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만 보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답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줄씩 한 줄씩. 어디가 다르지? 그리고 답지랑 풀이가 같을 필요도 없어요. 답지보다 더 쉽게 풀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답지는 그냥 딱 정직하게 풀어놓은 풀이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했어야 돼. 저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풀다가 너무 어려웠거나 잘 못 풀었던 것들을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너무 이게 이건 좀 여러 번 풀었으면 좋겠다 하면 뭐 동그라미 3개도 치고 그냥 좀 한 번이라도 더 풀었으면 좋겠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텀을 오래 줘야 돼. 적어도 한 3일 텀을 줘서 왜냐면 그쯤 되면 이걸 까먹거든요. 거의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그 정도 텀을 줘서 나중에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걸 다시 풀고 여기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 3일 정도 텀이 지나면 그러니까 적어도 3일이잖아. 저는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다시 풀었는데 그 정도 지나면 이걸 어떻게 푸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풀었으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새로 푸는 느낌이고 그냥 그래서 이 풀이 방식을 각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이 생각을 오랫동안 고민하느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미 다 암기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칸다이 찍어요. 이 문제를 칸다이 찍으면 유사한 문제가 따라락 떠요. 그래서 저는 그 유사한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이거는 근데 수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과 과목들, 수학, 가탐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문과 과목들, 국어, 영어, 사탐 이런 것들은 이거에 잘 적용이 안 돼. 왜냐면 비슷한 문제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영어랑 가탐은 계산이고 그래서 대충 수나 이렇게 뭐 이런 살짝 바꿔서 비슷하게 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이랑 가탐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추천드릴게요. 문제집 고등 내신으로 유명한 거 1등급 만들기, 기출비, 또 뭐 우공비, 또 뭐 있지? 오투, 뭐 있냐. 어쨌든 이런 유명한 것들. 그래도 좀 많이 풀어봤는데 한국사는 무조건 기출비, 두 번째 통합사회는 1등급 만들기, 세 번째 통합과학은 그거 기출비. 그리고 그런 이제 생윤이나 윤사나 한국지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생윤 윤사를 했는데 그냥 수능 교재가 좋은 것 같아요. 수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마더텅 자이스토리 이런 건 안 풀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수특만 풀었습니다. 예,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탐 얘기하자면 과탐도 수학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면 돼요. 예,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 추천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물생지를 했는데 물리는 기출비.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좋아. 생명과학은 무조건 O2입니다. 근데 제가 O2를 그러니까 O2 푸는 애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기출비, 뭐 수능 특강, 1등급 만들기 이런 거 풀고 있어서 O2가 좋은 건 줄 몰랐어요. 근데 생명과학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물리랑 지구는 O2를 안 풀어봐서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O2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좀 너무 좋았어요. 그 OX 문제, 이 문제. 이런 형의 문제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오다선지나 그느드르 문제는 그냥 간략하게 관련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OX 문제는 그 모든 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O2가 진짜 너무 좋아요. O2 생명하잖아? 무조건 O2다 제발. 그리고 마지막 꿀팁.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학년 때까지 본 시험지 모두가 다 있어요. 왜 있냐? 이걸 알아야지 출제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이거 정말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꿀팁을 주자면 어떤 식으로 문항 번호, 선지가 몇 번이 답인지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정말 꿀팁입니다. 그래야지 모르는 걸 찍을 때 몇 번으로 찍어야 할지 대충 느낌이 와요. 이 선생님은 4번으로 킬러는 안 내신다. 그러면 4번 빼고 찍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부. 생기부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잘 적겠지라고 생각하고 발표해라라는 것들 모두 다 발표하고 보고서 내라라고 하는 거 모든 거 보고서 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활동할 사람 신청해서 해라 이런 것들 다 신청하고 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생기부가 개똥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걸 다 적기에는 너무 얕게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열정이 너무 가다하지만 그 열정을 다 쏟지 않고 열정을 적당히 쏟고 공부에 조금 더 열정을 쏟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1학년 때 너무 많은 활동을 하지 말아라. 1학년 때는 솔직히 응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왜냐면 이때 진로를 내가 잡았다고 해도 진로가 바뀔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반은 그대로 그 1학년 때 진로대로 가고 반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 느낌이. 어쨌든 내가 그 어떤 반이 될지 모르니까 너무 그 직업 분야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 직업 분야에 대한 탐구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폭넓게 탐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2학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정확하지 않아도 진로를 정했을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한 진로랑 관련해서 탐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2학년 때는 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생기부를 챙겨야 되긴 하죠. 근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말할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탐구 동기, 탐구 내용, 탐구 결과 이런 식으로 보통 그거잖아요.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쓰기에는 생기부에 넣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가장 중요시 여기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보통 탐구 결과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탐구 동기를 강조하거나 탐구 내용을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탐구 동기를 강조하라는 거는 동기를 휘황찬란하게 쓰라는 거겠죠. 탐구 내용을 강조하라는 거는 탐구 내용을 개 멋있고 심화적으로 쓰라는 거겠죠. 탐구 동기는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전에 했던 탐구 아니면 수업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베이직한 것 같고 탐구 내용은 알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결과에는 진짜 이 마지막 결론 요약하고 그리고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탐구 계획 그리고 이거 뭐 실생활에 뭐 적용해본다든지 이런 것들 생기부는 꿀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생기부는 빼자. 끝. 목 아파. 안녕.